김태우 씨가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비리 혐의자, 비리 당사자와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까지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 혐의자가 이렇게 폭로하는 것을 우리 언론이 검증도 없이 이렇게 그 경마식 보도를 하는 것은 나중에 돌아보면 좀 언론이 부끄러울 일 같고요. 특히 이 보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조선일보의 경우는 사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범죄 혐의자의 폭로 내용을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저희를 알 것 같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민간인 사찰 의혹도 제기했고요. 오늘 또 새로운 게 언론에 좀 나왔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정말 곶감 빼먹듯 이렇게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배경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청와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6급 공무원 정도의 폭로니까 무시할 수도 있는데 권위주의적이지 않게 원칙적으로 소통하면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청와대 대응에서 딱 한 가지 메시지에 동의 안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미꾸라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피라미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중요한 방점은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김태우 씨가 범죄 혐의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비리 혐의자, 비리 당사자와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까지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리 혐의자가 이렇게 폭로하는 것을 우리 언론이 검증도 없이 이렇게 그 경마식 보도를 하는 것은 나중에 돌아보면 좀 언론이 부끄러울 일 같고요. 특히 이 보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조선일보의 경우는 사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범죄 혐의자의 폭로 내용을 이렇게까지 소상하게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저희를 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꾸라지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또 하나는 미꾸라지 한 마리는 물을 못 흐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에 발맞추어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요. 연합뉴스는 아니고 일부 언론 그리고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그 범죄 혐의자의 부정확한 폭로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너무 세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김태우 수사관의 어떤 그런 배경 그리고 지금 언론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미꾸라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미꾸라지냐 아니면 오소리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오소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자신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아주 집착력 있게 반격하는 게 오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문골 오소리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래 일련의 사태가 좀 예상보다 좀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이유가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대응 태도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루가 다르게 한 건씩 이렇게 내놓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은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차치하고더라도 김태우 수사관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와 6급 수사관의 대결 뭐 이렇게 하지만은 본인들로서는 굉장히 이게 선택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인 입장을 가만히 비교를 해서 생각을 대신해서 한다 그러면은 본인을 미꾸라지의 궁지에 몰린 사람으로 취급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아주 심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여기서 자칫하면은 물러서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벌칙 그러니까 형법상에 따르면은 본인은 직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약자냐 강자냐를 따지는 부분이 좀 단순하고 좀 아주 단편적입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청와대가 약자가 돼가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입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조금 사려 깊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그러면은 저도 뭐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명확하게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육하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 부분이 발생이 됐느냐 예. 이걸 파악하고 그다음 대책회의를 하거든요. 그 대책회의에서 나오는 수 있는 의견들이 뭐냐 그러면은 자 강경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NCND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에 이야기했던 전자에게했던 명확한 사실 규명이 되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후자로 본다 그러면 강경 대응으로 나왔죠. 강경 대응으로 나왔는데 제가 청와대에 참모였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수사를 내걸고 여기에 대해서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모양이라든가 그 자체가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수사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라든가 좀 진중하고 좀 엄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감정적으로 좀 대리한 게 있어요. 미꾸라지, 그 다음에 주전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뭔가 좀, 진중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의혹을 더 붉히게 된 더 확산시키게 된 그런 동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면밀하게 수사를 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책임 대답을 회피한다 이런 식의 또 비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 청와대가 왜 예민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통성과 명분이죠. 뭐냐 그러면은 적폐청산으로 인해서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보다도 좀 냉혹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사실상 정통성과 지지를 받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민했던 부분에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또 시간을 두고 좀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즉각적인 민감한 반응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서 일반적으로 시각에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저 정도의 용어를 가지고 청와대가 공격이 나온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론이 미꾸라지를 이야기하고 유전자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쓸 언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스거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근데 민간인 사찰을 전제하고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민간인 사찰이란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권력이 동원되어서 특정인을 찍어서 감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껏해야 민간인 사찰의 예로 들어지는 게 비트코인 관련하여 참여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공공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그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투기성 요소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민간인 사찰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연구원까지 또 MB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기업인을 찍어서 하는 게 사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간인 사찰이 참여정부에는 없다. 이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을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기존 정부에 있었지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 마음 안 드는 보도했다고 그때 박근혜 정부가 대응했다고 하는 방식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건 주필 한 분의 비리가 어쨌든 그 시기에 폭로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진실과 사실을 밝히는 것 이상의 전략 전술은 없다. 저는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첩보를 감찰 반원들이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에서 일했던 방식 그대로 그 문화 그대로 첩보를 수집하고 그 첩보를 악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 그 첩보, 불필요한 첩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첩보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 저는 지금 벌어지는 이 갈등의 또 다른 측면은 저는 우병우식 감찰 적폐 문화가 조국 수석의 이게 원칙과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의 최소한의 감찰 행위와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행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권력의 운용 방식에 있어서 적폐청산의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와 비슷한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감찰반원으로 파견되는 게 검경 수사관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아직 지난 9년에 권력 운영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 저는 조국 수석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진짜 원칙에 맞게 이 문제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주 세련되게 국민 보시기에 예쁘게 일 처리를 못했다는 부분은 뭐 그렇게 예쁘고 세련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갈등이 벌어지면 뭐 사실 형사가 강도를 쫓아가서 강도를 체포하려고 하면 어떤 강도가 순순히 내 잘못했습니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싸우고 안경도 깨지고 뭐 피도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 과거에 잘못된 적폐 권력 운용 문화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시더라도 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그거 믿을만 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진실이 알겠습니다. 밝혀질 민간인 거라고 사찰 봅니다. 부분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언론에 나왔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카페 매장 관련해서 커피 머신 원두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우재창 전 의원이죠. 예. 두 분이 친분이 있는 걸로 다들 뭐 정치권에서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건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이미 선정되고 나중에 이제 만났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전형적인 이제 왼도독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더 돌이켜서 짚어보면은 박관천 경장 사건 때도 이게 박관천 나비 효과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본질보다는 그에 대한 파장 자체가 전국을 흔들었고 급기야는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비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이야기하는 그런 문건 이런 것들도 물론 적법하게 해명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방향으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태우 수사관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을 차치하고더라도 이야기 나오는 순간 굉장히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로공사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것이 김태우 수사관이 사표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뭐 그대로 스틱이 된 상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그렇다 그러면 조사해서 이제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 외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건 자체는 단순히 뭐 민간인 사찰이다 아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정말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까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파장이 자꾸 확산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외도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강래 만약에 도로공사 사장이 네. 우재창 전 의원 이분은 정계를 떠난 지 오래됐고 그렇죠. 이런 분인데 이분에게 특혜를 줬다면 그거는 책임져야죠. 근데 특혜를 줬다는 것이 지금은 범죄 혐의자인 김태우 씨의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마치 심재철 의원이 문건 폭로했을 때 뭐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지금 김태우 범죄 혐의자의 이 행동도 심재철 의원 건과 비슷하게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이걸 비교하는데요. 본질이 다릅니다. 이건 박관천 씨가 나와서 이미 본질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그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요. 정체도 모를 강남 아줌마가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래서 탄핵된 겁니다. 지금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이 사안이 다 사실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됐습니까? 권력 주변이 관여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침소봉대식 해석을 야당이 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에게 부메랑이 갈 거라고 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여야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공방이 뜨거운데 일단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책임론을 물으면서 또다시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책임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치의 레토릭은 항상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죠.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 나오는 것은 지금 이제 신호탄을 쏘올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본질 자체가 어떻게 해명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2, 제3의 어떤 문건이라든가 제2, 제3의 어떤 의혹 사건이 퍼진다 그러면은 이게 정치권에서 사실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청와대에서도 해명하기가 굉장히 급급해집니다. 그러면 절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당연히 야권이 힘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이 힘을 얻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박관천 경장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청와대에 이 자꾸 정치권에서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락가락한 해명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은근
대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이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불법 감찰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또 광범위한 감찰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있어서 특감반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또 오락가락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금 상황 자체의 파장에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당은 호재죠. 호재인데 이게 미꾸라지인지 숭어인지 오솔인지 피렘인지 잘 보고 예. 대응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승전 조국 수석 흔들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입니다. 이거 안 통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책임지고 그만두니까 너 왜 이렇게 일찍 그만뒀어? 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뭐 그런 공세에 이제 좀 맷집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이 사태를 잘 해결하고 예. 과거의 권력 운영 방식의 적폐 문화를 예. 원칙적으로 척결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 뭐 거치를 생각해도 하셔야지 뭐 지금 그만두면 또 오영식 코레일 사장처럼 저거 봐라 문제 있으니까 그만뒀다든지 이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